여러분 반갑습니다. 속초까지 와서 여러분을 좀 마음에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건 강의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더 그렇게 강의는 안 할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안 할 거고,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라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만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어려운 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직접 또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저한테는 미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때 어떤 것들을 지금 사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배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보통 최대 어떤 우리가 장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요새 챗 GPT 같이 미래는 어떤 정보화 시대, 그거를 하나로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사회라든지 우리 인류 역사의 혁명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AI 때문에. AI라는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요즘 어떤 시험 문제 내면은 여러분보다 AI가 훨씬 더 빨리 풀 거거든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은 답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AI에 끌려다녀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겉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읽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대응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관계든지 모든 산업관계든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는 정답을 주기 위해서,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 온 거 아닙니다. 답 없는 거를 어떻게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답 없는 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이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한테 답을 원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세요. 저 한림원이라는 거는 과학기술 한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중에서 한 500명 정도로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 성적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림원 회원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은 일단은 공학 분야, 그 다음에 이학 분야, 물리, 수학, 자연,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분야고, 그 다음에 농수산학 분야, 농업 생명과학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의학 분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요. 농수산 쪽에서는 자연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해왔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신 분까지 통합해서 한 1000명이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은 500명 정도에서 700명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부가 이제 9대 집행부로 출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 가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자.
그런데 그 지표가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자꾸 이제 노벨상을 받는 국가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노벨이 조금 틀렸다고 봐요. 노벨상을 받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즐겁고 기뻐서 정신을 혼을 바쳐서 하면 거기서 노벨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노벨상을 받으러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답 없는 거를 찾아가든지 남이 안 가본 걸 찾아가 보든지 그런 이제 활동이 필요한 건데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노벨상 얘기를 꺼내는데 쉽지는 그렇게 하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노벨상은 우리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창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셔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어떤 할리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창의와 그다음에 국제적인 리더십,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창달.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나는 마음으로 오늘 속초에 왔습니다. 회원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차세대 회원이고, 그다음에 70이 넘으신 분들은 종신 회원으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목에 미래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미래라는 제목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게 초고령 사회예요. 이 초고령 사회가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과학기술 발달로 의료 발달로 초고령화 사회가 된 거는 매우 좋은 건데 이게 이제 계산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식에 대해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초고령 사회로 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의학 발달에 의해서 65세 이상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은 왜 초고령 사회가 빨리 됐냐면은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65세가 커진 거죠. 분모가 작아진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저출산.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한 40대 되면은 돈 버는 사람이 지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돈 버는 사람이 9명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1명이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때 가면 이렇게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은 돈 버는 사람은 3명,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증하지 않지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부양해야 될 가족은 고령 가족은 뭐 3명 1대1이 돼버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중이고 나라의 어떤 운명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가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자가 커져버려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든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걸로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간 것만큼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력 단절 안 되도록 경력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기를 덜 낳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때는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게 행복할 수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란셋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앞글자 안 보이죠. 여기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여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 국가고 의료가 잘 되는 국가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잘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저런 정도는 영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걸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는요. 그리고 미래는 산업화 이후 시대를 생각을 해라. 여러분이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공장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은 미래의 산업화 이후 시대는 시킨 대로 해서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독특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 문제지
어떤 조그만 분야에 내가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산업화 이후 시대, 영어로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라고. 그 시대가 이제 미래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도 그 자존심이 강한 그런 이제 사회를 여러분들한테는 다 지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활용하느냐의 차이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국민소득 35,000불인데 우리는 5만 불 시대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서 10,000불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략은 안 먹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5만 불 시대 세계의 리더가 되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남을 갖다가 일본을 따라잡자. 저희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의 변화, 과학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많이 배웠을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사 그걸 발견해서 뭐에 큰 것을 가졌었죠?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100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 기계 증기기관차 하나가 100명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발견 때문에 1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증기기관차라든지 모든 공장의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다 됐고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전기를 발견함으로써 모든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전자, 정보.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게 AI, 지능이 발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제 4차 산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4차 산업은 없습니다. 1차 산업은 2차 산업, 3차 산업인데 어떤 사람 혁명을 빼버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혁명이라는 걸 모르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만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은 없고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이 혁명은 아까 말한 대로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산업화 이후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혁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0년 지나가면은 이 혁명이 이제 어떤 최초의 어떤 우리 인간 혁명이 있었다. 뭐 인간 어떤 생활 혁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류에서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큰 혁명은 몇 1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불의 발견이 가장 큰 혁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인류의 혁명인데 이건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에 무슨 다른 생활혁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거는 그거 뭐냐면은 조금 이따 그걸 조금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그걸 갖다 적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이게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월드 이코노미 포럼 WEF 포럼 회장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 급속하게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슈밥이 쓴 4차 산업혁명 책이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인터넷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워드를 제일 뭐라고 그러나 제일 검색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시류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만 한번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6년에 맥카시가 처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올 것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이게 그 인공위성이 달나라가기 전에요.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한참 하면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 그 인공지능의 얘기 나오는데 딥블루라는 체스 게임을 이제 인간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하고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컴퓨터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그 원리만 가르쳐주고 이제 그 인간하고 어떻게 했는 처음에는 컴퓨터가 그 인공지능이 많이 졌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2007년 넘어가서 딥블루가 나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왜?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혹시 나중에 배우지만은 미케니컬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학습인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그러니까 기계적인 학습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답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알파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 10년이니까 이세돌이가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세돌이가 첫 번째, 두 번째만은 졌는데 세 번째 판에서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이세돌이가 이 알파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머신러닝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바둑 기보를 다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세돌이가 두면은 이때 모든 기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갖다 컴퓨터가 그 순식간에 계산해가지고 두 개 만들었어요. 그걸 졌어요. 이세돌이가. 졌는데 세 번째 판에는 이세돌이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었냐? 여태까지 둔 기보를 아닌 전혀 새로운 그 컴퓨터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바둑을 둔 그걸 기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는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가 막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 그 삼국을 이겼었죠. 사국에 가니까 흑 39라는 바둑 수가 나왔는데 모든 바둑 하는 사람들이 이 39는 여태까지 줘보지 않는 바둑 수다 하고 알파고가 줬어요. 그걸. 여태까지 그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전부 해봤겠죠. 이걸 여태까지 바둑 둔 거를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줘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컴퓨터가 알파고가 생각을 하는구나. 안 둔 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흔히 말하면은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안 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우리가 그 AI 하면은 머신러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딥러닝이 더 중요한 거를 제가 그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식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카크 헤어번 리브라토스 그다음에 뭐 지금 왓슨이 IBM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공 의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인공 의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들 만들고 있고 제파디라고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그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우리말 자랑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그 퀴즈 게임을 한 건데 나중에 퀴즈 게임도 이제 다 진 거죠. 워낙 빨리 나오니까 제파드도 못하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로 가면서 그것이 AI의 역사 중에 이제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챗 GPT라든지 그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컴퓨터가 다 해버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4차 산업의 혁명의 기반은 AI다. AI인데 두 가지 러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매틱이라든지 그 AI가 잘하는 거는 그전에는 계산, 수학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링이라든지 해피니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못하는 거로 영역으로 보는데 이 범위를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게 딥러닝 때문에 넘어오는 건데 사람은 이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러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잘하죠. 근데 이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우리가 AI가 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얘기를 하면은 제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은 풀어요 못 풀어요? 그거는 무슨 러닝으로 풀죠? 머신러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식이 세 개고 미지수가 세 개면 여러분 풀 수 있죠. 거기까지. 그럼 네 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이제. 쉽게 못 푼 거죠. 왜냐하면 왜 계산이 했던 걸 잊어버리고 또 메모리가 되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미지수가 1000개고 식이
1000개면 해내요, 못 해내요? 머신러닝은. 사람은 해요, 못 해요? 죽었다 깨나 못하죠. 근데 머신러닝 그 정도까지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뇌에 이제 어떤 구조를 닮아가지고 하는데 딥러닝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성이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다양성이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지수가 1000개고 식은 100개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 뭐라고 AI가 계산해 가지고 100개의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겠죠.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뭘 하고 뭐가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딥러닝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여러분이 우리가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뭘 찾아요? AI가 계산을 하든 방정식을 찾든지 로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하고요.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떤 게 딥러닝이고 어떻게 머신러닝이고요.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 답이 없는 문제. 여러분 나중에 그 대학교 갈 때 수능시험 볼 때 1시간에 30개를 푸는데 전부 어떻게 해요? 답이 있는 문제만 풀어요. 얼마나 빨리 푸는 걸로. 그런 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근데도 아직 대학교에서 그 교육이 안 바뀌는 건데 정말 한 서너 개에 대해서 답이 없는 문제를 생각을 해서 그걸 문제를 풀어라는 것들이 그게 더 정확한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전부 객관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공정이 객관성이라는 걸 보여요. 공정이란 관념이 객관성이 아니라 각 개성이 있고 개성의 특징적인 것을 분석해주는 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개성을 인정 안 해주고 자꾸만 공정하려고 보니까 답이 있는 문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개성이 들어가고 뭐 너하고 주관이 들어가고 어떤 뭐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회가 사회가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회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구조적인 데이터라고 해요. 그다음에 답이 없는 문제적인 데이터를 컨스트럭티드 데이터, 비구조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고속도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데이터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개가 뛰어든다든지 사슴이 뛰어드는 것들은 비구조적인 데이터예요. 그거를 얼마나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AI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다른 것들 아주 모든 사회가 이제 그게 가장 하나의 예시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하고 개인 맞춤형 어떤 식품 쪽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 식품이냐면 의사가 처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기 때문에 각자의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의 핵심 요소는 하드웨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조적인 데이터에 제일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것들을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AI가 모바일로 아니면 AI가 우리 그 인체 데이터를 캐치를 해서 얼마나 나눠주느냐. 그게 이제 연결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슈퍼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도 정보가 왔는데 늦게 해줘 버리면 사고 나 버리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AI가 있어가지고 레벨 1, 2, 3, 4, 5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은 레벨 한 1 정도 되고 1 정도 안 되죠. 근데 앞으로 5까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도화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썼는데 그 북한에서도 인공위성을 갖다가 고도화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도화한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레벨업을 고도화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슈퍼 커넥션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인식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각적인 인식 기술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 자율주행차에서 뭐가 나오면 시각적인 그걸 이해해가지고 빨리 정보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인식 기술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들,
그다음에 뭐 언어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들, 그다음에 상황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들, 그다음에 학습이라도 추론 같은 거 디지털로 바꾸는 것들을 요즘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디지털 전환.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정밀하게 하느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연결혁명이다 이거예요. 슈퍼 커넥션이다. 근데 여러분 슈퍼 커넥션을 얘기를 하면은 자꾸 우리는 이제 슈퍼 하면은 양이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뭐라고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이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꾸 공장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거, 돈 버는 것만데 우리는 공장 만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영역에서 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삶에서 AI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I는 빨리 도요다같이 빨리 시간 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탈중앙 집중화예요. 개별화예요. 그 말은 개인 맞춤형이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공유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도혁명이 될 것이다, 생활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연결, 아까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얼마나 힘이 세고 빨리 그게 하시니까 초연결은 신속과 다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레피드하고 커넥션과도 다르다. 이거죠. 양이 많은 거하고 다르고 뭐가 다르냐? 여기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빨리.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고 정밀하고 잘 헷갈리죠.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고 정밀하고 같은 말 같은데 우리가 그 AI에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거를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총을 쏴요. 총을 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총을 0점을 정확하게 타겟한 거예요. 0점을. 그러니까 목표에 정확한 그거 맞추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쏜 거예요. 그리고 10방을 썼는데 다 정밀하게 다 한 거예요. 이런 총은 제일 좋죠.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이걸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렇게 쏘면은 우리 올림픽 때 안산이 금메달 딸 때 이렇게 몇 개 쏘고 나니까 이거를 갖다 0점을 조종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0점을 조종하면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보기는 봤는데 기술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점수 못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아주 우리가 대응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high accuracy, high precision이라고 해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초점은 못 맞췄지만은 총은 좋은 총이죠. 그래서 여기 0점만 바꾸면 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이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데이터들을 찾으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low accuracy, high precision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찾았는데 low precision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다 low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초정밀이라는 거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건데 총만 많이 한 시간에 100방을 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쏘느냐는 여러분이 안 하고 그 기계 만든 사람이 할 일이지 여러분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도로와 신호등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요거는 구조적인 데이터예요. 그리고 신호등과 보행자와 다른 차량, 그 다음에 동물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거는 비구조적인 데이터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신속하게 정밀하게 라이더한테 연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생활할 때 어떻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어떤 것들이 처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초연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차가 다 앞에 뒤에 다 옆에 누가 오는지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라이더라고 하거든요. 여기 레벨 1이라고 하고 레벨 5까지 가면은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식품. 왜 맞춤형 식품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대, 30대 되면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20대, 30대 가면은 건강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식습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요즘 말하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비만 쪽이 제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30대 가면 뭐예요? 당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40대 가면은 고혈압, 혈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가면 또 달라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구조적인 데이터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누구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고 자기 유전자를 보니까 자기도 유방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절제를 했잖아요. 절제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구조적인 데이터니까 여러분의 유전자 분석을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유전적인 데이터들은 생명윤리하고 개인정보하고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대신 그거를 나중에 그걸 릴리스하면은 그거는 벌받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고요. 그걸 갖다가 구조적인 데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저녁에 아버지가 술 먹으면 어머니가 뭘 끓여줘요? 아침에 콩나물국 그걸 끓여주잖아요. 그 뭐라고 하나 알기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콩나물국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연결해 주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뭘 파악을 해야 돼요? 구조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어저께 술 먹었던 것들 데이터가 입력이 돼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맞춤형 식품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것들인데 맞춤형 식품도 이제 그 구조적인 데이터만 잘 가면 레벨 1, 2밖에 안 돼요. 근데 비구조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신속하게, precisely, accurately 빨리 연결되면은 바로 맞춤형 식품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갖다가 초연결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전자, 그 정형적인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어떤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뭐 했던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들이죠. 이것들을 이 AI가 연결해 줘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시대인데 분명히 이것 갖고 이제 곧 그 기업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비구조적인 데이터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얼마만이면 돼요? 요즘이요? 하루 만에 나와요. 29억 개의 유전자가 하루 만에 나와요. 요새 PCR로 나오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그거 다 해내잖아요. 그리고 값이 얼마만 해요? 90년대에서는 절대 못했었고 2000년도에서는 10억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얼마만 해요? 10만 원이면 해요. 100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업체가 그 정보 받는 거는 그 동의하고 그것만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그 업체에다가 내 유전자 주고 생활습관 주어가지고 어떻게 먹어라 나오면은 이제 40대 50대는 이제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그런 시대에 기업들은 갈 거고 AI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 맞춤형으로 생각하면 아까 여기서 구조적인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죠?
DNA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 DNA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 DNA를 받아서 아기를 다 가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모든 정보들은 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전부 여기 엄마 DNA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DNA는 정보만 줘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모든 거를 누가 다 해요? 그 엄마들이 다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DNA 정보는 이게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딥러닝은 뭘 보냐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DNA를 이렇게 했는데 맨날 그 남자가 술만 먹고 저녁에 담배 피고 또 잠 안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또 유지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 가졌을 때 나쁜 생각하면은 심하게 생각하면은 나쁜 것도 이제 유전적으로 나오는 거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어떤 음식도 가져주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기 안에 있는 미생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미생물,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순우리말이니까 그 제가 사투리 쓴 게 아니라 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먹는 음식 식생활하는 사람들의 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장에 이식하는 것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fecal transplantation이라고 하는데 순우리말로 하면 똥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미생물이 있느냐?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생물이 우리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건강한 거는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젖산균이 많은 미생물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고, 그것도 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DNA잖아요. DNA는 구조적인 데이터라서 안 바뀌죠. 근데 DNA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또 심하게는 이 단백질에 붙어있는 아세틸기라든지 메틸기라든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거고, 장수가 되고 안 되고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도 바뀔 수가 있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슨 데이터예요? 비구조적인 데이터로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들이고, 이 비구조적인 데이터가 슈퍼 커넥션이 될 때만이 우리가 자율주행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여러분은 전부 지금 분석적인 사고만 배웠을 거예요. 생물에서 그 다음에 화학으로 가고, 화학에서 물리로 가고, 물리에서 원자를 가고,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그 다음에 수학으로 가고 그런 것만 그렇게 배웠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창의적인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하나는 에머전스라는 건 이머전스가 아니에요. 에머전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창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사회학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물리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화학도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이 배운 것을 어떻게 진리화시키는가, 거꾸로 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창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게 이렇게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는 이걸 갖다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모든 걸 갖다가 연결해서 뭘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서 그런 걸 갖다가 에머전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에머전스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수학만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갖다가 공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에머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이 에머전스 필요한 것들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비과학적인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에머전스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요 데이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데이터 하잖아요. 데이터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어떤 거는 분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굴 하면은 요즘 채굴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채굴 하면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AI가 다 해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빅데이터 하는데 모든 빅데이터를 해보면 이게 가짜 정보라는 것도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짜가 이것들을 채굴해서 뭐 정보로화 시켜야 되면 잘못 가면은 우리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어버리면 건강이 더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채굴을 해서 그걸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화 시켜야 되고 이 정보를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철을 채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철소에서 이걸 선별이라고 그런가? 그걸 하는 패닝을 해야 돼요. 패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지식화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패닝 중에서 가장 잘못 줄여야 되는 노이즈, 그러니까 어떤 찌꺼기, 두산물 그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마이닝이라고 마이닝이 아니라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패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파이닝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정렬화시키면 이게 지식으로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접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창발적인 사고로 가면 이걸 갖다가 채굴하고 이걸 갖다가 패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닝을 해서 지혜로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난리지까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책임 중에 하나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은 이제 해야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위즈덤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데이터 수준이고 정보 수준에서 생명과학이 전부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수준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끝났는데 난리지까지 많이 가고 있는데 위즈덤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벨상을 받아서 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좀 여기 뒤에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 아까 여기서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안 나오면 지금 하려고요.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별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네. 잘 안 보이죠? 네, 속초에서 잘 보여요. 저기 태천봉에 올라가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속초에서는 별이 안 보여요? 별을 가리는 많은 불빛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런 것들을 별을 보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별을 한 번도 안 보고 서울서 안 보다가 시골 가니까 밤에 별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유성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별을 못 봐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노이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이제 하죠. 근데 망원경도 여기서 보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허블 망원경과 비슷한 걸 갖다 소백산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도 별이 잘 보이죠. 그래도 별을 오랫동안 있는 걸 못 보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웹, 과학에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다. 제임스 웹 그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우주 망원경을 쐈는데 그걸 왜 그 사람이 그 제임스 웹이 단순히 이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노이즈를 피하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으로 소백산을 가고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게요? 왜 지구라든지 모든 그 망원경이 적외선으로 쏘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망원경을 우주에다 쏘면은 다른 노이즈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에다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여러분? 130억 년 전에 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별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TV에서 나오거든요. 130억 년 전이면은 우주가 초기의 빛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으면은 별도 하늘의 별도 안 보이지만 이걸 피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은 질식이 보이는 거예요. 130억 년.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 그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코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주에다 쏴가지고 6개인가를 갖다가 날개를 갖다가 쏘아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이즈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초연결에서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지도가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이게 그 non constructed 있잖아요. 이 AI가 이걸 갖다 계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발도 올려놓고 책도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레벨 1이고 레벨 5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생명 정보가 있잖아요. 아픈 정보, 먹는 정보, 습관 정보를 우리가 금방 이제 모든 걸 파악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필요한 것인지 어떤 음식을 필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정밀하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밀하게 타겟한다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밀하게. 그래서 정밀하게 하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공개되면 안 돼요. 근데 자율주행에서는 공개되죠. 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요 데이터는 공개돼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예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empathy, 여기 스펠링도 틀렸네요. PH가 아니라 PA이고요. empathy, 그러니까 감정, 정확하게 어떤 슬픔을 알고 슬픔도 이해를 해 정확하게 이해되고 모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영어로는 정확하게 accuracy 문제예요. 뭘 먹었느냐, 그 다음에 뭘 상황이 있느냐. 그래서 뭐 혈액 데이터라든지 오줌을 분석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상황들 다 파악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정밀하게 타겟을 해야 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개밖에 없으면 답은 사람은 1000명인데 그룹이 1000명인데 대응할 수가 있는 게 10개밖에 없으면 이걸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00명의 다양성이 있으면은 2000개, 3000개가 있어야 이거에 거의 맞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의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의 미래는 다양성을 인지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고 다양성을 그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공부를 해야 이제 그거는 뭐 수학 문제 열심히 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는 다양성을 누구 하면 틀렸어, 너 틀렸어 하지 말라는 거야.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다른 생각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자꾸 다양성을 인식하는 버릇들이 필요하고 너 틀렸어. 얘가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너는 이렇구나. 너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걸 다양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룹핑 시키는 것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다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시한 거는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요?
슈퍼 커넥션이니까 애질리티 문제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나중에 이거 그 AI 개발한 데 가면 이게 필요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AI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빨리 그다음에 신속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계적인 문제고 삼성에서 할 거고 뭐 애플에서 할 거고 다 할 거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누구를 할 때 다양성을 그걸 정확하게 자꾸 틀렸다 말다 하지 말고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어떤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그 그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이버시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양성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요 얘기할 때 우리 음식이 다양해요, 중국 음식이 다양해요. 중국 음식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통 하면 우리 음식하고 중국 음식에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1000개를 먹는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 1200개를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근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은 다양성이 떨어져요. 무조건 기름에 튀겨버리면 맛있고 좋으니까. 우리는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지고 볶고 데치고 무치고 조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1000개지만 곱하기 5가 되는 수가 있고 중국은 1200개지만 곱하기 2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문제가 커지고 보고 그 다음에 다양성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건강성이에요. 어떤 게 더 건강하냐 튀겨버리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채소 같은데 그런 것도 훨씬 건강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저거예요. 미생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다양성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야 우리가 그 미생물적인 거고 이걸 유전자적인 다양성이 필요하죠. 이건 균이에요. 아까 무슨 균이에요? 우리 몸에 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인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다양성 이렇게 습관, 밥 먹는 습관의 다양성들이 다 정보화가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P가 H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엠퍼시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지도와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도로 건설에 대해서 가장 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교통 정보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많이 돼 있지만은 이게 그 non constructed data까지 그 신속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레벨업이 된다는 거고요. 그걸 고도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은 제품이 문제인데 지금은 여러분 시대는 앞으로요 제품 생산하는 것보다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모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에 관계가. 그래서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정보를 알아야 된다. 내가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선택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뭘 권리를 더 주장해요? 그보다 원시적으로 내가 그거 먹고 배탈 난다든지 안전하게 문제되는 것을 그래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안전할 권리.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오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게 앞으로 그 미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쉬우면 제가 뭐 오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성과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한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뭐 BTS라든지 그런 것들 다양성 갖고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60년대, 70년대는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든지 다양성 없이 열심히 그거 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35,000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는 다양성을 개척하면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는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뭘로 엠퍼티를 할 것이냐, 여러분을 어떻게 뭘로 발달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성격 분석하고 뭐 혈액 분석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생명과학으로 발달로 여러분의 엠퍼시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인류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그런데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 할 거는 생명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우울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가 이제 지식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그 철기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철기 시대는 무조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죽였어요. 쳐들어가서 싸우고 죽이고 또 나와버렸어요. 철기 시대는 가서 또 뭐 했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그리고 여자들은 하나도 가만 안 뒀어요. 그게 이제 철기 시대의 건데 앞으로는 다양성 시대는 안 싸우고 살아가면서 선을 실생하느냐가 이제 고대 그 철학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나의 뜻을 아느냐, 내 물건에 내 것을 어떻게 아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고 같이 공존하면서 사회가 서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조금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그 생명과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생명과학이다 정도로만 여러분 지금 1학년, 2학년이신가요? 예, 그러면 생명 조금 배우죠. 예, 조금 배우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유전과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개념 분석이 요즘 그 하나 아까 노이즈 리덕션에서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작년에 그 스방테 파보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5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우리 그 인류의 뭐라고나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일렉트루스가 있었는데 사피의 인류의 해골에서 그 유전자를 채취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해골은 녹아버렸죠. 그리고 그 화석에서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다른 이제 채취하면서 손에 다른 사람 손도 묻었을 거고 뭐 다른 것도 묻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인 것을 찾아내가지고 노이즈를 다 제거한 거예요. 손에 묻은 거, 다른 사람이 묻은 거, 뭐 박물관에서 묻은 거, 뭐 공기에서 묻은 거 다 제거해가지고 유전자를 게놈을 분석해내면서 그거를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빨리는 PCR이라고 증폭구실이거든요. 해서 빨리 분석해내가지고 DNA 분석함으로써 인류의 기원이 어떤 것인고 그거를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지혜를 찾아가는 게 노이즈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 학문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 노이즈를 없애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고 진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까 그 우리가 그 유전과 거기까지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컨스트럭티드 데이터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변이가 되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과 건강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거든요. 그 AI 시대 가면은요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챗 GPT인데 그거를 논문을 쓰면은 똑같이 여러분 다 내면 어떻게 교수가 점수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 대학교 가면 어디 가면 똑같은 보고서를 주면 얘가 써준 거 하면은 점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걸 뭐하러 시키냐고요. 근데 점수 받은 거는 챗 GPT에서 써준 거는 이건데 당신의 생각이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고가 들어가 있느냐를 다양성을 보면 그 사람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원리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식은 아까 지식이 지혜로 갔잖아요. 지식은 인포메이션은 다 찾을 수가 있죠. 지식은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지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저걸로 하면 지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DNA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코비드 19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DNA예요, RNA예요? RNA예요. RNA는 여기 없네. 이게 RNA예요. 하나만 있는 게. 그래서 RNA는 DNA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만약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암이 생겨요. 변이가 생겨요. 근데 왜 이게 쉽게 암 뭐라고 그러나 안 풀어지니까
근데 RNA는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억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였다가 베타였다가 델타였다가 오미크론이었다가 지금은 뭐 BB4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변이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게 쉽게 바뀌는데 우리 여러분의 DNA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핵산에서 DNA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것들은 남자들의 세포질은 별로 세포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정자가 그 난자 속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난자 속에 있는 모든 그 후성 유전학적인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가 내 개인의 DNA는 딱 나로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나와 똑같은 개념 똑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제 그 다시 엑소 Y 괴로운데 어머니의 그 어떤 형질체들도 조금씩 전달돼요. 그래서 DNA는 이렇게 그런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DNA는 모든 사람의 정보가 갖고 있다는 걸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갖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 갖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누가 일을 해요? 네? 여러분 맨날 단백질 하면 단백질의 영양 성분만 배우고 단백질을 뭐 1칼로 뭐지 그 일몰에 뭐 1g에 4점 얼마 받고 지질은 그것만 배웠다고 그것도 그런 지식인데 더 중요한 거는 단백질은 DNA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일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하는 거. 그러면은 일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일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줘요? 일할 장소는 좀 밑에 지방이 해주는 거. 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미토콘드리아에다 안전하게 거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나도 안 배우고 지방은 뭐 칼로리가 높다, 지방은 뭐 어쩌고 좀 기름이 많아서 안 좋다 그런 걸로만 배우고. 지방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막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가면은 제가 대학생이라고 뭐 가르쳐 드리겠는데 지금 뭐 가르쳐 드려봤자 별로 아니기 때문에 지방은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세포가 생각나는 거 지방이 엉켜가지고 그 안에서 세포가 생각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막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막이 안전하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지방으로 생긴 막 안에서 일을 하죠. 누가? 단백질이. 특히 어느 명령을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 받아서 지방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도 먹어야 되잖아요. 뭘 가장 쉽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칼로리 배웠는지 뭘 먹어야 돼요? 일단 제일 쉽게 탄수화물을 먹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정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DNA 정보, 단백질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막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지방이고 그 다음에 먹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빨리 에너지를 주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러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탄수화물 부족하면은 배가 고프면 탄수화물 조금 드세요. 너무 많이 들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배우세요. 저희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거 다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백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단백질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예, 이게 DNA잖아요. DNA인데 DNA가 보통 사람의 유전자가 29억 개의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필요한 데 부분을 찾아주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어디를 벌려야 이걸 갖다 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술 분해 효소가 항상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효소가 우리 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끼리 같이 커져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필요할 때마다 그 단백질이라는 걸 생겨가지고 술을 먹으면 술을 분해 효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 효소를 어느 명령에서 받아요? DNA에서 여기를 벌려라. 그래가지고 분해 효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DNA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 붙어 있는 것도 단백질이고 DNA에서 이걸 다 벌리고 그다음에 DNA를 자르고 그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술을 분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이 잘 깨는 사람이고 이게 쉽게 못하는 사람들은 술이 안 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그 이튿날 어떤 걸 먹으라고 AI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은 DNA 정보를 받아서 어디서 지방으로 만든 막에서 에너지는 뭘로 받아서 탄수화물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명과학인데 이게 이제 다 복잡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르고 복잡하게 된 거는 여러분의 그 생활 습관하고 다 다르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남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마찬가지의 과학자가 되든 아니면은 다른 생활하든도 다른 사람보다 정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점이 있으면서 스킬을 가져야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게 다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연구를 했어요. 쌍둥이가 하나는 미국으로 이방 가고 하나는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걸 보면은 유전자는 똑같이 안 변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제가 그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이 봤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활과학이라고 해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근데 저렇게 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네? 환경 또 부모. 그건 유전적인 거고. 네.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그것도 이제 부모가 뭘 먹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부모님이 맨날 뭐라고 하나 서양 음식만 먹으면 아들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여기서 그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노는 습관, 일하는 습관, 먹는 습관, 자는 습관인데 제일 크게 미치는 영향이 먹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습관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자는 습관도 제일 많이 미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신경 써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거는 먹는 습관, 또 하나는 노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노는 습관이 중요해요. 잘못 놀고 맨날 누워서 뭐라고만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미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하면은 아주 그 배짱이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개미만 우리가 찬양을 했었다고요. 근데 미래는 앞으로는 배짱이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있잖아요. 배짱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게 BTS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떤 개미같이 일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좋죠. 그렇지만은 어떤 분이면 이게 보면은 영수 국어 잘하는 거는 이게 개미와 확실히 높고 뭐라고 하나 미술 음악 예체능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배짱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다 행복하게 살지만은 확률로 보면은 아마 개미가 많으니까 개미로 안전하겠죠. 근데 배짱이로 살려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리스크는 많겠죠. 그렇게 되겠지만은 자원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 뭘 먹느냐 이걸 갖다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건강의 한 8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지도가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가 어떤 환경이냐 달라지는 건데 딱 얘기를 하면은 이 DNA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잘하고 필요할 땐 떨고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요소를 빨리 만들었다가 알코올 떨어지면 얼른 못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알코올이 다 떨어졌는데 분해 요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병이라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요. 고지방식을 먹었던 정자가 TNA로 결합해가지고 난자에 들어가면은 이게 애가 남자가 여자가 엄마가 고지방식을 먹은 게 아니라 남자가 고지방식을 먹은 사람도 이렇게 애가 당뇨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혁명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후속 유전학은 말씀드린 대로 비구조적인 데이터고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더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좀 졸려올 것 같으니까 안 졸려올게 여기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벌렸다가 다시 찼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요소만 빼내고 다시 끝내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얼마만큼 잘 되고 안 되고냐에 따라서 장수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가 빨리 붙을 때는 붙고 떨어질 때는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최근에는 안 알려졌었는데 옛날에 최근에 알려지니까 우리 몸에 미생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걸 밝혀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보다 반응하는 게 미생물들이 반응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것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우리가 좀 상한 것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상한 거고 그 상한 것도 그 미생물이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싸워요? 나보다 우리 장 안에 있는 세균이 먼저 싸우는 거야.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좋은 미생물을 직접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분해 안 되기 위해서 캡슐화 잘 시키고 그런 것들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김치 미생물이냐 치즈 미생물이냐 어떤 게 더 좋냐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미생물들 발견됐는데 이게 또 놀랍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을 더 위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하고도 슈퍼 커넥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켜가지고 뇌에 뭐라고나 치매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미생물들을 무조건 옛날같이 없애서 그냥 엔티바이오틱 항생제 먹여서 빼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미생물들이 잘 많이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근데 어떤 미생물이 제일 중요한 미생물이에요? 좋은 균인데 대부분 젖산균. 젖산균이 좋은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젖산균이 근데 젖산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 뭐에 젖산균이 들어있어요? 김치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치즈에 들어있어요. 놀라워. 그게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걸 생각하면요. 거기서 하나만 삐딱거려서도 거기다 그 길이 이렇게 45년 또 5년 전부터 왔던 것인데 하나만 삐딱거려서도 하나 갈 길을 안 가고 조금 잘못 갔으면은 지금 인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모든 것들이 삐딱거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인류가 탄생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게 이제 신의 선택이래 신에게서 계획한 거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거기 하나에서 일단 질소 이산화탄소가 조금 많아졌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 안 나온다고요. 바다에 물이 없으면은 생명 안 나오죠. 바다만 있었으면은 인류는 바닷속에서 바닷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왜 그 인류 조상이 그 바닷속에서는 못 살고 지금 민물에서만 사는 거 아니야? 민물에서도 살 수 있냐면 민물만 먹어야 되냐면은 쫓겨난 거예요, 민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었으면은 고래같이 진화됐겠지만은 쫓겨나온 것들이 양서류, 파충류, 그다음에 조류 그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라도 어긋났으면은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다 발전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동물 포유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젖이 있죠.
양젖이라든지 소젖이라든지 거기에 그 포도당 아까 제일 에너지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이었었어요. 포도당이 제일 쉽게 얻는데 왜 젖에는 포도당이 없고 포도당이 적고 왜 그 락토스라고 그러죠? 젖당 락토스로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다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일 소가 포도당이 젖에 많았으면은 누가 먼저 먹어버려? 아기가 먹기 전에 뭐가 먼저 버려요? 세균이 먼저 먹어. 그걸 만일 아기가 먹었으면은 아기가 건강하게 못 자라. 그런데 그러면서 쭉 하면서 젖당으로 많이 바뀌니까 세균이 안 먹게 돼. 그러니까 아기가 그걸 먹고 안전하게 먹고 뭐 그전에는 뭐라고 끓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냉장고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젖당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안전하고 면역이 잘 버텨내고 근데 오로지 젖당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젖상균만 젖당을 먹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균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 안 됐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진화가 또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 정보는 프라이빗 정보예요. 만일 그걸 갖다가 정보를 누가 유출시키면 어떻게 되세요? 감옥 가요. 그다음에 어느 업체가 이걸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릴리스 시키면은 그것도 감옥 가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정보에 없거나 가질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만이 자기가 분석하는 회사, 동의를 받아서 분석하는 사람들 자료만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의 자료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가 정밀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그 정보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갖고 있고 잘 보관하고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데이터로서. 그리고 그게 이제 엠퍼시 문제인데 우리가 엠퍼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냥 나갈게요. 이거 나중에 슬라이드 안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밀하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퍼블릭 데이터라고 이런 것들은 퍼블릭 데이터예요. 왜 퍼블릭 데이터냐면은 내가 그 청양 여기 속초에서 뭐 유명한 거 있는가요? 청양에서 나오는 구기자가 몸에 좋다는 것들이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사람들이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감옥 가지만은 어느 식품의 뭐라고 하나 공공성 그 몸에 좋고 어쩌고 정보는 알아야 자기가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퍼블릭 데이터라고 해요. 프라이빗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 데이터가 아니라 퍼블릭 데이터는 우리가 알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컨스트럭티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데이터에서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컨스트럭티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컨스트럭티드 데이터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다양성이 만일 음식을 얘기하면 원료, 농업, 생산, 맛, 문화, 역사, 건강, 레저, 관광. 근데 약은 저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그 개인 생활의 취미에 따라서 가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모든 것이 생명과학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해와 오해. 내가 학생을 이해하면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해하면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제일 이해하고 오해하는데 제일 크리티컬 저 어떤 사회생활에서 왔을 때 오해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내는 행동이 뭐예요? 삐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생활할 거 아니야. 사회에 가서 어떤 사회 생활할 때 삐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지식이 난리로 갈 때도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난리지가 되면은 그 위즈덤이 되면은 가장 위즈덤이 되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 안 하면 너 틀렸어 그럼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알게 되면 공감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바탕이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생명과학이 전부 우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45억 년 동안 신뢰가 쌓여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거라고. 45년 동안 아니 그 20만 년 동안 아까 우유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가지고 락토스가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 뭐 수학식 잘 푸는 것인데 제가 아까 창발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은 창발이고 그다음 창의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 분야에 완전한 각자의 하나하나의 전문가는 완전한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프라이빗 데이터와 퍼블릭 데이터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공유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냐, 날리지가 중요하냐, 기술이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거는 가치가 중요하다. 어떤 내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알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쉐어드 밸류 중에 하나인데 밸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게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앞으로는 이제 대기업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쉐어드 밸류를 기업들이 국가가 이것들을 창출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면 어떻게 돼요? 왜 공유적인 데이터는 개인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이 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하면 나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공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기업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은 아까 말씀있었잖아요. 제일 국민들을 안전할 권리, 또 두 번째로 국민들의 알 권리. 그게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가 공유적인 가치를 창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슈퍼 커넥션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딱 하나만은 기술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기고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지혜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해력과 그다음에 공감과 그다음에 신뢰와 그다음에 기술의 정확성과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적인 에머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의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연결이다. 사회와 연결. 이제 생명과학이 어떻게 돼요? 사회와 연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 미생물과도 연결. 미생물과 연결이 우리 몸하고 연결, 내부의 생명체와 연결, 그다음에 우리 주위 생명체와 연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명체 리셉터.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고 안 느끼는 거는요.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수용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고추를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잘 먹어요, 새는. 그러면 동물은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매운 고추를 안 먹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용체. 사람들이 매운맛을 느끼는 건데 이 수용체와 연결. 그래서 재작년에 또 노벨상을 캡사이신이 우리 수용체하고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우리 몸 건강하다고 재작년에 2022년도 네. 이거 틀어야 되는 거 같아요. 계속 더 없다고 그러네요. 네. 네. 아까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거 선생님께서 음악을 틀어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는 뭐 봐야 돼요? 그런 기반을 위해서 사회와 연결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잘 삐지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점을.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양성을 갖다가 얼른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런 분야 그루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서
딱 가지고 어떤 직장 상사한테 갖다 주면 아 살아나는 거고 삐져버리고 안 해오면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창출은 국가와 기관 책임자는 거고요.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는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는 예산을 한번 짜면은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러지? 나중에 더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예산 추경을 하려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못 바꿔요. 근데 기업들은 좀 빨리 바꿔요. 근데 AI 우리 개인적인 그거는 얼마나 빨리 바꿔야 돼요? 순간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적인 선택이 국가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쓰거든요. 삼성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빨리 그 나노로 만들고 그다음에 얼마나 패스트로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커넥션이 아니라 슈퍼 커넥션은 패스트 커넥션 문제가 아니다. 프리사이즐리 액큐러티 문제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하는 문제다. 그때다 레피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교육, 그래서 교육을 지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졌는데 교육은 우리가 항상 이제 앞으로 지식 교육을 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지식을 이해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들어와도 챗GPT가 들어와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고등학교 교육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푸는 걸로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지식이냐 교육보다는 뭘로 가야 돼요? 이해를 해서 이게 나와서 삶에 가고 지혜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르쳐가지고 빨리 외우라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깨닫게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냐 보다도 딥러닝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교육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 교육은 과학적인 사고, 그 다음에 다양성, 이게 프리사이즈인데 이게 이런 그런 교육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무를 하듯이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무조건 지식과 고박 나가서 자랑거리라 하는 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식이 많은 정보를 이해를 해야 마이닝이 되고 이해를 해야 보이스 리덕션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빅데이터 많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진실이냐 거짓이냐 피크냐 아니 노이즈냐 우리가 그 실험을 하면 피크가 있고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나오네요. 이해와 오해 아까 이해했었잖아요.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공감이 가는 거고 오해하면은 오해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죠. 그거는 이해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만과 편견 여기 제인 뭐죠? 제인 네. 거기 그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오만은 뭐냐면요 남한테 나타나는 자기 자세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남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만. 편견은 남을 내가 이해하는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진실이냐 과학적인 사실이냐 진실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그 오만으로 지식이 근데 여태까지 제일 오만한 것들이 많은 게 지식이 많다고 제일 오만한 거죠. 지식 갖고 오만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편견은 상대방이 지식이 없다고 편견을 가진 경우가 제일 많아요. 거기서 차별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혜라는 개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남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스템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교육 목표는 뭐 이분들이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인데 여기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지 말고 디퍼런시에이션 하라고 그러는데 차별이 아니라 디퍼런시에이션 뭐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오만과 편견 차이고 차이점을 알아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비판적인 사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로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노벨상이 되는 거야. 비판적인 사고가. 남을 갖다가 차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을 발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이해력과 공감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협동 능력, 이건 많이 배우셨을 거니까 더 이상 안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진로 개발 능력이 중요하다. 남이 안 가는 거. 물론 남이 가면은 누가 돈 벌면은 우 따라가서 제일 늦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자기 어떤 남이 가는 거, 남이 따라가 하지 말고 남이 안 가는 길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렇게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우리가 미래 기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분석적인 사고와 여기를 갖다가 이노베이션하는 혁신, 그다음에 능동적인 학습과 학습 전략, 그다음에 창의성, 독창성, 추진력. 추진력은 왜 생기냐? 진실과 진리의 확신이 있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실험을 해서 길이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예체능에서 디자인, 그다음 비판적인 사고는 똑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복잡 문제 해결 능력, 답이 없는 문제 해결 능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그다음에 추론, 창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과 추상화를 시키고 시스템 분석,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머전스를 창발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든지 개발하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창발, 그것도 뭐 개발하다고 창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이 없으니까 저도 창발로 씁니다. 그다음에 AI 시대 교육 목표는 호기심과 상상력,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능 향상을 문제 해결인데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 직장 가가지고 모든 답이 있는데 무슨 회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답이 있으면 하나는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없을 때 그거를 정확한 정답, 진단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쓸 때요 항상 어떻게 쓰냐면은 현상, 문제점이 뭔가, 그다음에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서를 써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창의성, 창발, 그다음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 신뢰를 쌓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실력보다 지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윤리의식, 진실과 번지, 아까 말한 노이즈라든지 마이닝을 하려면 금과 어떤 다른 찌꺼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what, how, 그다음에 why가,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을 하든지 뭐 할 때 그때 항상 회의할 때도 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인지, 왜 이걸 요구하는 것인지, 그거를 what 하면 어떻게 돼요? 챗 GPT 찾아가지고 얼른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how도 그것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why에 대해서는 갖다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자, 4시 반까지인데요. 조금 제가 원래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더 오버했습니다. 질문. 네, 질문.